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스미어의 영향과 웰 레지스턴스입니다. 그래서 배수의 저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실 순서는 이제 안 적혀 있는데, 먼저 개요 속에서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미어와 웰의 저항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가 있겠고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상당히 연직 배수 공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설계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설계 반영을 해봤더니 이런 것들이 집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해 봤을 때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설계나 시공에 반영함으로써 실제에 가까운 그러한 양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입니다. 개요 부분. 개요 부분은요, 일단은 인간이 어떤 프리로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안미를 시킵니다. 이때 안미라는 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테르작이 얘기했던 1차원 또는 3차원의 안밀의 모습을 띠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의 프리로딩을 해보고 안밀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연직 배수공을 심어서란 거죠. 그래서 배수거리를 갖다가 수평 방향으로 바꿔줌으로써 그와 같은 소요 시간을 갖다가 줄이겠다 하는 게 본 공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인류 최초로 연직 배수공을 심었을 때 그때의 안밀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론이라고 하는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1948년도에 이러한 연직 방향의 안밀도와 그리고 수평 방향의 안밀도, 즉 UV와 UH에 대해서 이렇게 짬뽕한 그런 평균 안밀도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했죠. 그래서 그때 해보니까 이 사람이 U 에버리지라고 하는 그러한 방사선 방향의 안밀도와 연직 방향의 안밀도를 합친 그와 같은 공식은 1-UV의 1-UV라는 이와 같은 공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각각의 이와 같은 것을 구해 가지고 했던 평균 안밀도를 가지고 우리가 소요시간 T와 그리고 그때의 ST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실제와 차이가 나더라 그죠. 실제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델타 P라고 하는 하중이 이것이 한꺼번에 딱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인간의 어떤 그러한 시공적인 어떤 상태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온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인정되죠. 또 실내 시험을 통해서 알아낸 여기에 CV 값과 CH 값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실외 교란 때문에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것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집안에 어떤 이와 같은 충고가 있겠는데 우리가 아무리 집안 조사를 잘 한다 하더라도 집안의 대표성을 띠는 것들이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 갖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떤 것이 실제와 틀린 안밀치마량의 그런 원인을 제공한다. 그걸 갖다가 누가 생각했냐면 바로 한스보라고 하는 우리 형님께서 한스보라고 하는 형님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적인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이걸 연구해 보니까 바로 이 스미어의 이펙트와 그리고 배수 저항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델타 P라든가 CV, CH 또 집안의 충후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은 U 에버리지가 이것이 신뢰성이 없는 값으로 평가가 돼버린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할 때 이 스미어와 배수 저항에 대해서 고려한 그러한 바로 연직 방향과 그리고 수평 방향의 안밀도를 고려한 그러한 U 에버리지를 다시 만들어서 써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요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뭐 때문에 이 스미어와 웰 저항이 무엇이냐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what 무엇이냐? 그러면 스미어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스미어란 것이 뭐냐?
자, 여기에 샌드매트를 깔고 위에 하중을 가하고 이제 이것이 샌드매트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델타 P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우리 연직 배수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 가등간압 시공선에 의해서 우리가 멋있게 이렇게 DW라고 하는 그러한 웰의 직경과 그리고 이 웰이 담당할 수 있는 어떠한 영역까지입니다. 어떤 영역입니까? 바로 얘가 배수를 갖다가 허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죠. 이 영역까지를 우리가 DE 해가지고 어떤 등가, 유효, 직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웰이 담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지하수를 갖다가 빨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와 같은 샌드 드레인이나 또는 페이퍼 드레인, 팩 드레인 같은 그러한 것들을 심다 보니까 이 웰 주변까지 어떤 교란이 발생하는 거죠. 웰 주변에 교란이 발생한다. 그 교란의 영역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빗금친 부분의 영역으로 이와 같이 형성된다고 하겠다 이거지요. 근데 이와 같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표시하기를 스미어 이펙트에 대한 존이니까 DS 하겠습니다. 스미어에 대한 다이아메타라고 하겠다 그죠. 근데 이 영역이 무려 이러한 웰의 직경에 비해서 2배, 3배, 4배 이렇게까지 상당히 멀리까지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면서 존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점토 지반이었기 때문에 물은 이 등가 유효 직경에 가장 멀리 있는 외주면으로부터 이 배수제의 내주면을 향해서 이와 같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현장이나 또는 실내 시험에서 구한 그러한 수평 방향의 투수계수 KH1이라는 놈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놈이 잘 가다가 여기서 이 불교란된 영역에서 교란된 영역으로 딱 옮기면서 갑자기 투수계수 값이 KH1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투수계수 값으로 바뀌어지는데 이때 KH1에 비해서 KH2 값이 훨씬 떨어지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무엇인가 지금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웰을 심기 위해서 우리가 장비를 이용합니다. 맨드렐이라는 장비죠. 맨드렐. 그 맨드렐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천공하게 되는데 이 천공할 때 주변 집안을 진동을 주게 되죠. 진동을 주게 되면 점토라는 놈은 정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면모 구조였다는 거죠. 원래부터 안정적인 구조가 면모 구조이니까. 그랬던 놈이 이것이 이산 구조로 바뀌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투수계수 값이 저하되죠. 왜 그렇습니까? 유로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원인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소요시간 T라고 하는 놈을 이끌어 어떤 면에서 수평방향 안밀도 면에서 이건 이끌어 CH분의 그 다음에 T니까 여기에 뭡니까? TH에다가 곱하기 TH 곱하기 여기다가 D2의 제곱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평 방향에 대한 소요시간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이펙티브한 다이아메타, 즉 등가 유효 직경은 그대로 존재하죠. 이것은 교란과 관계없이 이 전체의 길이니까. 그 다음에 CH라고 하는 이놈은 뭐냐면 이건 투수계수로 형성되어 있는 어떤 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동일한 시간에 CH라는 놈이 만약에 바뀐다면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되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CH라는 놈이 이것이 KH는 입구로 CHMH 곱하기 감마 W라는 공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이미 안밀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보통 통상의 경우에 MH라고 하는 놈은 입구로 거의 MV와 같다는 얘기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KH라고 하는 인원과 바로 CH라는 놈은 같이 물려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이산 구조로 바뀌면서 KH라는 값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KH가 떨어지니까 CH도 떨어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CH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안밀도와 관계에 있는 TH 값은 어떻습니까? 요게 떨어지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올라가지요.
올라가죠. 자, 요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TH 값은 요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건 참 죄송합니다. 이건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TH 값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야지 동일한 T가 나오니까. TH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UH 값도 떨어지는 거죠. 즉 동일한 시간에 내가 원했던 안밀도인 수평 방향의 안밀도인 UH 값이 이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물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불교란 영역, 교란 영역, 불교란 영역, 교란 영역, 배수제, 그렇죠? 배수제. 그 다음에 이것은 3배에서 4배까지의 어떤 DW와 유사한 그러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KH1이 KH2에 비해서 KH1 이거 잘못됐네요. KH1이 이것이 더 작아지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바로 교란 때문에 그렇다. 중간에 교란이 생겼다. 이건 시공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맨델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산구조로 되다 보니까 유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KH라고 하는 수평 방향에 대한 투수계수 값이 떨어진다. 이러한 것은 결국은 투수계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CHMV 감마 W라는 공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즉 말해서 이 CH라는 이놈은 투수계수와 비례 관계에 있다. 따라서 투수계수가 떨어지니까 어떤 소요시간, 수평 방향에서의 소요시간 T라는 놈은 있고 이런 CH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시간에 TH가 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TH는 결국은 안밀도의 함수니까 이것도 같이 떨어질 거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래 계획되어 있던 그와 같은 안밀도를 수평 방향의 안밀을 같은 시간에 그만큼 얘가 안밀을 시켜주지 못하는 안밀의 지연 현상이 생긴 것을 스미어 이펙트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쓰는 것들은 어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제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50%는 성공한 셈이죠. 그러나 남보다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엑기스 있는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평가관에게 감동을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하나 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축은 뭐냐면요. 외래 직경에 대한 어떤 반경 방향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웰이라고 하는 이놈에 대해서 이쪽의 바깥 방향으로 나가는 어떤 거리요. R입니다. R. 반경 방향으로 지금 거리입니다. 이 거리죠. 자, 어떤 요 직경에 대해서 외래 직경에 대한 반경 방향의 거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X축으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놈은 뭐냐면 이것은 KH1에 대해서 KH2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KH1에 비해서 KH2가 훨씬 작은 거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최대가 되냐 이거죠. 어떤 것이 최대입니까? 바로 1이란 것이 최대되겠죠. 0이 최소가 되겠죠. 자, 이러한 그래프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기를 기점으로 DW의 이 외주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거리에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축으로 해서 영역을 좀 구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이와 같은 영역을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영역을 우리가 존 3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불교란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불교란 영역. 그 다음에 존 2 해갖고요. 존 2, 요거 뭐냐? 요건 부분적으로 교란된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1은 뭐냐? 요거는 완전 퍼펙트한 디스터브드 존입니다. 교란 영역이죠. 자, 불교란 됐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어디에 찍히겠냐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자, 1이란 것이 이렇게 왔을 때 불교란되었다고 한다면은 KH1이라는 놈이나 KH2라는 놈이나 똑같지요. 즉 이것은 뭐냐면 불교란된 시료의 불교란된 영역에 대한 투수계수, 이건 교란된 영역에 대한 투수계수니까 이쪽은 불교란됐으니까 불교란된 투수계수나 또 이 위에 있는 것이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자,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이죠. 1.
같다.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게 0인데 지금 여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DW의 R이니까 DW가 우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자, DW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쭉 갔습니다라는 거죠. DW분의 R이 이것이 같은 것이 어디입니까? 1이죠. 요면이죠. 요면. 바로 이 외주면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1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R을 갖다가 다시 DW R이라 했으니까 R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가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1이니까 결국 외주면이죠. 요면입니다. 요면이니까 요면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 원래 있는 불교란된 시료의 투수개수에 비해서 여기가 최고 많이 교란되었을 거니까 이것의 비율이 얼만큼 될까 하고 보니까 이것이 약 한 0.2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갖다 우리가 교점으로 한번 보겠다. 요즘을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교란된 영역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것은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증가하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는 이 포인트는 대략적으로 얼마냐고 하니까 실험적으로 보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0.6 이런 겁니다. 0.6과 그리고 1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쭉 우리가 꺼서 이와 같은 상태로 그려주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그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는 거죠. 무엇을 알려주느냐. 이거는 바로 이쪽에서부터 이 바로 R이라는 놈이 R이 커지면 커질수록 뭡니까? 이것이 투수개수 K 값은 이것은 점점점 커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반경에 따른 투수성의 변화라고 합니다. 요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요거 그래프를 그릴 때 제목을 쓸 때 반경에 따른 투수성의 변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반경 방향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투수개수가 이렇게 교란된 영역이 없어지면서 투수개수가 KH라는 그와 같은 것과 이렇게 같이 1로 수렴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이런 KH2가 가장 저하가 되는 것은 원래의 불교란된 투수개수에 비해서 0.2 즉 20%까지 이렇게 저감될 수 있으며 점점 갈수록 커지고 결국엔 급기야는 어떤 불교란된 영역까지 가면은 이것은 교란에 의해서 투수개수 저하가 없는 영역이 생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좀 우리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하나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미어의 이펙트를 설명을 끝냈고 이제 웰에 대한 웰 저항입니다. 웰 저항이 왜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이 바론이라는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 방향으로 스미어 이펙트는 모르겠는데 이 방향으로 KH라는 놈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수평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 올라온 놈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델타 H라는 동수경사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내가 여기다가 어떤 여기 임의 요소에다가 우리가 피에조 메탈을 갖다가 이렇게 올렸다면 이런 거죠. 올렸다면은 분명히 여기에 이만큼의 어떤 델타 U라고 하는 그런 과잉 간극 수압이 생기니까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 동수경사에 의해서 물은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와 같은 에너지에 의해서 올라가는 물의 속도와 그리고 물의 양 QW라고 하는 이러한 웰에서의 그런 침투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한히. 제한 없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웰을 그렇게 DW에 대해서 그다지 투수개수라든가 투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이렇게 물을 갖다가 바로 상향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투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놈으로 우리가 상상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물이 잘 빠지지를 않더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웰 저항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같은 웰 저항은 왜 생기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자, 하모니카형의 어떤 PVD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생겼는데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통수구멍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츠갑이 생기죠. 츠갑이. 자, 츠갑이 생긴다. 츠갑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모양은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이렇게 찌그러질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면적은 요거밖에 안 남겠죠. 요만큼의 면적이 처음에 A라는 놈이 이것이 다시 A-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Q라고 하는 이러한 놈은 있고 다시의 법칙에 의해서 KIA로 되어 있는데 I라는 놈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K 값도 떨어질 수 있겠지만 특히나 A라고 하는 이러한 통수 단면이 줄어드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치갑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Q 값이 작아지니까 물이 안 빠지니까 안밀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빠지는 만큼 최적의 변화라고 했는데 이것이 작아지니까 그만큼 최적의 감소가 적어지죠. 즉 안밀도의 지연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사실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것은 안밀에 의해서 원래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안밀이 되다 보니까 이놈이 점점 이렇게 원래 있던 이 지표에서 이놈이 이렇게 치마가 생기죠. 치마가 생기니까 그 침하와 더불어서 점토라는 놈은 소프트한 상태에서의 굉장히 프레시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배수제라고 하는 놈은 이것은 샌드 드레인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죠. 따라서 이것들은 굉장히 파이값이 큰 강성이 큰 상태입니다. 또는 PBD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연속체의 어떤 물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휜다는 얘기입니다. 휜다, 이렇게 휘어진다라는 것이죠. 절곡된다는 겁니다. 절곡이 된다. 절곡. 여기가 절곡은 뭡니까? 이렇게 휘어지다 보니까 샌드 파일이 여기서 빠그작하고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것이 어긋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이쪽에 있고 이쪽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물길이 막힌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막힌다는 것이죠. 그게 절곡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도 일종의 PBD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토목섬유라는 거죠. 토목섬유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물만 빠지고 그리고 흙은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흙과 함께 들어가서 흙이 막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클로깅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유효 구멍 크기라든가 또는 동수경사라든가에 의한 그러한 적정한 토목섬유를 써야 되는데 그와 같은 적정한 시방 규정에 대해서 허용치가 아래인 그와 같은 불량 제품을 썼을 때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이렇게 물이 올라가면서 여기 완전히 포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어떤 기포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숍 형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포화도에 따라서 투수개수 값은 달라지죠. 자, 이와 같이 그렇습니다. 여기가 포화도가 되고 여기가 투수개수 K 값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바로 포화도가 100%였을 때 K 값은 최고였고 포화도가 제로였을 때는 투수개수는 없다고 했죠. 즉 말해서 여기 이렇게 포화도가 100%가 S 값이 100이 아닌 상태에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포화토에서의 K 값이란 거죠. 이거는 바로 공기 때문에 바로 투수, 즉 물의 흐름에 저항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와 같은 기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고 기타 이것이 어떤 크리프에 의해서 경과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것이 열화가 생겨가지고 열화에 의해서 배수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외래 저항 때문에 이런 안밀의 지연 현상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well resistanc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미어의 영향과 외래 저항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바로 안밀의 지연을 시키는 중요 원인이냐라고 연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외래 저항이 더욱더 안밀을 지연시키는 영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스미어의 영향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맨드레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박다 보니까 생기는 불가피한 교란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겠다. 물론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외래 저항을 갖다가 없애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안밀의 지연 현상을 우리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이 평가 시간에 우리가 기술되어야 할 그러한 내용으로 느껴져야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외래에 대한 저항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외래 저항과 그리고 스미어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부터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그러면 그렇게 설계에다가 우리가 스미어 외래 저항을 갖다가 반영시키는 것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어떤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바론이 얘기했던 그런 바론이 얘기한 기본적인 안밀 이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번 시간에 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바론이 고민했던 그러한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미어와 웨일 저항을 고려한 그러한 설계의 방법을 갖다가 개선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바론이 얘기했던 그런 기본적인 이론을 우리가 한번 같이 바론이 그 당시에 고민했던 그러한 상태와 똑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 이해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바론은 바론이라는 학자는 1948년도죠. 이때에 이렇게 고민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러한 바론이 얘기했던 중공 원통형 방사형 안밀 이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 연직 배수공법을 갖다가 했다. 연직 배수공법을 한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수평 방향의 안밀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미 여기다 플러스해서 이미 테르자기라고 하는 이러한 바론에 봤을 때는 형님이죠. 바론의 형님인 테르자기가 이미 1차원 안밀에 대한 기본 미분 방정식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론이 생각하기를, 아 그래, 테르자기가 얘기했던 1차원 안밀의 기본 미분 방정식은 요건 그대로 쓰자. 이걸 그냥 쓰고 대신에 수평 방향의 안밀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결합해서 전체적인 수평과 그리고 연직 방향의 안밀을 고려한 전체적인 평균 안밀도를 구하는 방법을 내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바론이 이러한 테르자기한테 가서 형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1차원 안밀의 기본 미분 방정식을 갖다 만들었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테르자기가, 나는 이렇게 어떤 반무한한 그러한 지표면에 어떤 하중이 등분포 하중 델타 P가 온다고 봤을 때, 이때 이러한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임의의 요소에는 분명히 이렇게 피에조 메탈을 꼽았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델타 U라고 하는 과잉강도 수압 델타 U가 올라올 거야. 이 델타 U라는 놈은 이거로 감마 W 곱하기 압력수도 HP가 되거든. 맞습니다. 근데 자 봐라, 분명히 다시라고 하는 우리 형님께서는 델타 H가 발생한다 이죠. HP라는 압력수도가 발생을 한다면은 그에 따라서 동수경사가 생기지. 그러니까 이것이 물이 흘러가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원동력이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에서 하중을 주니까 이 물은 분명히 흘러야 할 텐데 어디로 흐르냐? 바로 여기서 이렇게 윗방향으로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흐를 거 아니냐?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래? 그럼 다시 법칙은 분명히 맞지? 예, 맞습니다. 근데 연직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이거는 흐름에 대해서 말이야. 이거는 라플라스라는 형님께서 얘기했었어. 라플라스. 자, 라플라스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자, 이와 같은 어떤 상태에서 널말뚝을 박았어. 그랬을 때 이것이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었어. 그때 흐름은 뭐다? 바로 2차원 흐름이란 거야.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수두차에 의해서, 이 전수두차에 의해서 물은 흘러간다 이거죠. 델타 H라는 것 때문에 물은 흘러간다. 그래, 2차원적인 물의 흐름을 갖다가 라플라스라고 하는 형님께서 또 나한테 알려줬거든. 그 형님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니까 말이야, 이것은 라운드 x의 제곱에 라운드 제곱에 h 플러스 라운드 z의 제곱에 라운드 제곱에 h는 이꼴로 0이다 라고 이렇게 나한테 알려줬거든. 그래, 이것이 바로 중요한, 나에게 있어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런 2차원 흐름에 대한 기본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가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라플라스라고 하는 이런 흐름은 2차원 흐름인데, 나는 지금 보니까 나는 지금 안밀을 지금 공부를 하려 하다 보니까 안밀은 말이지, 이거는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 연직 방향으로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더 변환시켜야겠어. 그래서 라플라스의 2차원 방정식을 이용해서 1차원적인 이런 흐름으로 나는 다시 한번 바꿨거든. 그래서 이건 1차원의 흐름이야. 아 맞네. 그렇네요. 근데 분명한 것은 뉴턴 형님께서 얘기를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누른 이 하중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물이 흘렀으니까 어떤 그 연직 방향에 대한 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유출량이 생길 거야. 그렇죠? 유출량 생기겠죠? 이 위로 물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도망간 양이라는 얘기죠. 내가 바켓으로 받아낸 양이란 겁니다. 이건 마이너스 유입량 있겠죠? 유입량. 자, 일로 들어왔다가 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출량과 유입량이 같다면은 이건 뭡니까? 이거는 암밀이 안 생기는데 오히려 나가버린 양이 더 많으니까 이 유입량에 비해서 나가버린 바깥으로 빠져나간 양이 많으니까 이것이 결국 뭐다? 이것이 바로 최적의 변화량이란 거야.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방정식을 갖다가 라플라스의 2차원 흐름의 기본 미분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갖고 내가 한번 풀어봤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나온 거 하니까 여기서 자, 여기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의 U2는 이꼴로 CV에다가 라운드 Z의 제곱이 되겠죠. 이건 뭡니까? 아까 보니까 분명히 라플라스의 2차원 기본 미분 방정식과 닮아있는 그러한 분모가 남아있네. 그런 다음에 라운드 제곱에 U이다. 이렇게 내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식을 유도했거든. 이게 바로 네가 알고 있는 1차원 암밀의 기본 미분 방정식이야.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또 그 다음 번을 연결했죠? 그러면서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또 복습이 되는 셈이네요. 근데 이 공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모델링을 했는가 하니까 말이야. 이렇게 모델링을 했어. 자, 이게 여기서 하중이 오고 있는데 포화된 점토 집안에 여기가 어떤 불투수층이야. 불투수층. 근데 여기서까지 거리는 2배의 h라고 보자. 그리고 물이란 건 말이지 이게 흐름이 있는데 연직 방향으로 흐르긴 흐르는데 여기 점토층 중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양방향으로 이렇게 빠지는 상태로 내가 모델링을 했단 말이야.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배수거리는 이게 전체적인 암밀토층의 두께는 2배의 h이지만 이 배수거리라는 놈은 이건 결국 h 값이 되겠지. 맞다. 2개의 h니까 2배의 h 맞네. 그렇네. 그런데 이 암밀토층에 대해서 쭉 보니까 아이소크론 경시 곡선을 그려보니까 뭡니까? 요렇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요렇게 되더라. 그런데 되는데 요것이 뭐냐면 요 전체가 원래 이렇게 됐던 놈이 어떤 시간이 흘러가면은 t가 딱 흘러가 버리면 이렇게 싹 바뀌어. 왜냐하면 양방향으로 배수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느 임의의 어떤 z라고 하는 그런 깊이에 따라서 어떤 z에서 남아있는 그러한 과잉 강도수와 델타 U 값은 U2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UZ라고 하는 놈으로 이렇게 표현해보자. 그래서 U2다. 이것이 U2다. U2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상태에서 어떠한 Z라는 깊이 속에서의 그때 남아있는 과잉 강도 수압의 이런 크기를 갖다가 요놈을 이용해 갖고 내가 풀어보는데 모델링은 이렇게 했고 자 그리고 공식은 이걸로 했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유의 값을 갖다가 있잖아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죄송하지만 경계 조건은 내가 달아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맞다 그렇게 해야지 풀어주겠죠. 그래서 이때 z는 이꼴로 제로에서 뭡니까 유의 값은 이꼴로 제로다 이렇게 했고 z는 이꼴로 뭡니까 2배의 h라는 놈에서 유의 값은 이꼴로 제로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배수가 되니까 과잉 강도수압은 여기는 없겠죠. 당연합니다. 또 한 가지 있어. 한 가지 뭐냐면 이것이 어떤 t 이꼴로 제로야. t 이꼴로 제로. t는 이꼴로 제로. t 이꼴로 제로 뭡니까? 하중을 가하자마자라는 얘기네. 그죠? 하중을 가하자마자라고 했으니까 t 이꼴 제로에서는 말이지 이때는 바로 어떻게 되냐니까 u2는 이꼴로 ui가 되고 요건 이꼴로 델타 p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소크론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가 깊이에 따라서 일정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지중력 분포에 따라서 이것은 원래는 이렇게 돼야겠지만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걸로 가정을 일단 하자.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봤을 때 시간 t 이꼬로 제로였을 때는 u이란 놈은 이꼬로 일정하게 이렇게 분포한다라고 보면은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경계 조건으로 놓자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렇게 해봤더니요. 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u이란 놈은 이꼬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그마란 거예요. 시그마 m은 이꼬로 제로부터 m은 이꼬로 무한대까지. 어디서 많이 본 식이네. 그죠? 자, n분의 eui에 오케이, ui입니까? n분의 ui 맞네요. i는 뭡니까? ui는 이니셜 처음에 있던 이놈이죠. 바로 이놈에 대한 과인 강도수를 말하죠. 자, 이거에 대해서란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사인 들어가네. 사인 해가지고 우리가 n분의 h분의 mz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exp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m제곱에 tv 이렇게 했나요? 자, 그렇게 된 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군요. 근데 이런 공식이 이제는 좀 눈에 익고 아주 굉장히 반가운 공식이네요. 얀밀에서 이제 많이 다뤘던 그런 거네요. 우리가 보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Z라는 심도에서란 거죠. Z라는 심도에서. 그리고 H라고 하는 그러한 배수거리 속에서. 그리고 TV라고 하는 시간계수 속에서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네요. 어떤 시간. 네가 TV라는 놈은 뭐야? 이 TV라는 놈은 뭡니까? TV는 뭐예요? 이건요. TV는 이꼴로 그렇지. H의 제곱에다가 그리고 소요시간 T 소요시간 뭡니까? 다시요. 자, 이거를 T는 이꼴로 뭡니까? 우리가 CV에 TV에 H의 제곱이니까 그래. TV라는 놈은 이꼴로 H의 제곱분의 T의 CV네. 자, 이와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것을 일러 넣는 거야. 알았지? 그거는 기본이야. 그렇구나. 맞네. 이렇게 돼 있네. 자, CV도 여기에 연결돼 있네. 유의 값은 CV도 연결돼 있고 소요시간 T도 연결돼 있는 거네. H도 연결돼 있는 식이네. 알았다. H 알다. Z는 내가 원하는 심도야. 알겠다. UI 값은 그래. 여기서의 아이소크론에서의 이 크기야. 알겠다. 그럼 모르는 건 뭐지? 그렇구나. 여기 있는 M이란 거 모르네. M이란 것은 뭐냐면 이건 이거로 2분의 파이에다가 뭐였죠? 2분의 파이에다가 2m 플러스 1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m이란 건 뭐냐? m은 이꼬로 정수였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아이고, 테르다기 형님 참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 uv 값을 구하는 걸 알고 싶은데 지금 여기까지 말씀하셨네요. 그래,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요걸 구했으니까 이제는 안밀도 UZ를 구해야겠다 이거지. UZ. 자, 안밀도는 뭐지 결국은? 안밀도를 어떻게 구하나? 그래 물었습니다. 바로한테.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안밀도라고 하는 것은 안밀도 U라는 것은 이꼬로 UZ라는 놈이 이꼬로 어떤 깊이입니다. 어떤 깊이에 따른 안밀도입니다. 이것은 평면도가 아니죠. 이 UZ라고 하는 요 놈은 이꼬로란 거예요. 요 놈은 이꼬로 UI에다가 UI 마이너스 UE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꼬로 1 마이너스 UI분의 UE가 되겠네요.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봐. 그래. UE를 이렇게 넣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넣자.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니까 넣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요건 이꼬로 1 마이너스라는 거죠. 시그마 m은 이꼬로 제로부터 m은 이꼬로 무한대까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UI가 나눠지니까 여기서 UI가 날아가겠네. 그렇구나. 그래서 바로 n분의 2에다가 sin h분의 mz가 똑같이 들어가고 여기에 exp에 마이너스 m의 tv m제곱이죠. m제곱의 tv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UV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고 또 물었어. 그랬더니 요건 어느 Z 깊이에서의 안밀도니까 전체에 대한 평균 안밀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적분을 시켜야 되겠지? 적분을. 그렇습니다. 적분을 시켜야겠네요. 그러니까 U라고 하는 이런 안밀도, 평균 안밀도 U 바란 놈은 이꼬로 결국은 이 공식에다가란 것이죠. 자, 1 마이너스 여기서 인테그랄 제로부터 2배의 h까지란 것이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분명히 U란 것은 뭡니까? UI에다가 DZ 이렇게 하면 되고 인테그랄 제로에서 2배의 h까지 U 뭡니까? U2에다가 여기다가 DZ를 해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갖고 이 공식을 우리가 풀어보니까 이거는 이꼬로 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 1 마이너스 시그마 m은 이꼬로 0부터 m은 이꼬로 무한대까지 해놓고 나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ui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더 공식이 간단해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는 뭐냐? 바로 이때는 m제곱에다가 2배에다가 이거 없어지면서 exp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m제곱의 tv가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군요.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형님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거 알았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내가 연직 배수에 대한 수평 방향의 안밀도를 한번 구하는 방법을 내가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 한번 네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그래서 발언이 생각했습니다. 자, 발언은 형님께서는 이렇게 1차원적인 상태에서의 이러한 안밀에 대한 모델링과 경계 조건을 통해서 이러한 공식을 유도해냈지만 나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고 또 페르자기가 봤습니다. 이런 새끼 아주 귀엽네. 그러면 봤습니다. 자, 저는요 일단은요 중공 원주의 첫 번째 발언이니까 발언입니다. 지금 발언입니다. 자, 중공 원주에 대한 방사선 다 지우고 갈까요? 자. 방사선 방향의 안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UH, 즉 수평 방향의 안밀도를 구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연구할게요. 플러스 UV는요, 이건 페르자기 형님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쓸게요. 라는 거예요. 그대로 쓸게요. 그래? 그럼 해봐. 한번 어떻게 했는지. 자, 이건 뭐냐면 내가 먼저 첫 번째 뭐 했냐면요. 먼저 내가 모델링 할게요. 모델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어떤 경계 조건을 주겠습니다. 자, 형님이 했던 건 내가 그대로 해볼게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원통형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등가 유효 직경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범위라는 거예요. 이 범위 외에는 안밀이 안 될 거니까 있으나 마나이지 않습니까? 맞다 그래.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중공형, 즉 뭡니까? 실린더형 그러한 상태의 이러한 원통형에 대한 중공이니까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이와 같은 이 배수제가 박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게 배수제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배수제고 이게 점토예요. 알았죠? 점토고요. 요게 배수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하중이 가해집니다. 하중 가해지니까 요놈은 지금 밑으로 쏠랑 이렇게 치마가 될 거니까 이쪽에 대한 경계 조건은 뭐냐면 이게 로라를 내가 달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내려가라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로라를 달았습니다. 맞다 그렇게 오케이 맞다 그래 로라 달았다. 자, 그럼 먼저 이렇게 모델링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내가 경계 조건은 뭐라고 했냐면 경계 조건은 첫 번째 뭐냐면 자, 이게 내주고 이게 외주입니다. 내주 뭡니까? 안에 있는 어떤 동그라미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주면에 대해서는 이건 내주면은 뭐냐면 내주에 대한 원은 이거는 뭐냐면 이건 배수에 대한 그러한 원입니다. 배수면입니다. 배수면. 내주원은 배수면이 됩니다. 그렇게 그렇지. 물은 이쪽으로만 빠집니다. 이는 안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연직 방향에 대한 안밀은 형님이 얘기했던 거 이거 쓸 테니까 이건 나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일로만 빠집니다. 오케이 알겠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외주면과 외주면 플러스 외주원과 외주면입니다. 외주면 그리고 플러스 위에 것도 참 내주면을 할까요? 내주면입니다. 내주면. 자, 이 단면이죠. 이 단면. 내주의 단면입니다. 이 단면. 자, 외주면과 그리고 플러스 상하 단면이에요. 상하. 이거는 불투수예요. 불투수. 그러니까 비배수 상태다. 비배수라고 가정한 거예요. 가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쪽에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면이나 아니면 이 바닥에 있는 이와 같은 면이나 이런 것들은 이 물이 통과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물은 요 안에서만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간국수의 흐름은
오직 반경 방향, 즉 뭡니까? 뭔 얘기입니까? 반경 방향이, 즉 수평 방향으로만 흐른다. 네, 방향만 흐른다. 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바론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자, 외주면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변형이 발생할 텐데, 이 변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건 연직 방향에 대한 변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수평 방향에 대한 변이가 있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위에서 지금 어떤 하중이 지금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 변형이 어떻게 일어날 것에 대한 이 변형의 특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만이 여기 있는 이와 같은 방사선 방향의 안미 이론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 연직 방향에 대한 이러한 방향에 대한 변형은 분명히 두 가지 측면밖에 없을 거다. 하나는 뭐냐면 자유 변형률이 있을 것이고요. 자유 변형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등 변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평 방향에 대한 이러한 변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최적의 변화와 형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되겠다라고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했고, 마지막에 세 번째네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MV와 그리고 K값이란 이러한 최적 변화 계수와 그리고 투수 계수 K값은 이런 것들은 안밀 중에도 헤르자기 형님과 똑같이 변화가 없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경계 조건과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론이 이제 헤르자기 형님한테 이제 UH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이 외주면에 대한 변형에 대해서 어떻게 바론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분명히 여기 있는 이 외주면은 이렇게 외주면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중공형의 이와 같은 배수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중을 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변하는 거니까 아마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하중의 형태와 안밀의 특성에 따라서 있겠지만 지금 그림이 좀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란 거죠. 또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하중 왔을 때 요 면이 어떻게 해서 어떠한 변형을 통해 갖고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됐는지, 또 이 면이 어떤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변형의 특성이 있는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요게 이렇게 내려앉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려앉느냐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연직 방향에 대한 배수, 연직 방향에 대한 치마로 인한 변형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아까 뭐랬습니까? 제가 등 변형률이 있겠고, 등 변형률로 인한 치마가 있겠죠. 등 변형률 조건에서의 치마. 그 다음에 자유 변형률에서의 치마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 이거죠. 이건 어떤 개념이냐? 이거를 갖다가 제가 우리 선배님들께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혹시 시험 문제에서 바론이 얘기했던 방사선 방향의 중공형 원주의 방사선 방향의 안밀 이론 중에서
그가 채택했던 등 변형률 조건의 이론에 대한 타당한 근거와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발원에 대한 수평 방향 안밀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도하시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깜깜해지죠.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지식만큼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가 지금 원하는 집안에 이렇게 지금 포화된 점토에다가 연직 배수제를 지금 박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여기도 또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샌드매트를 깔았습니다. 이렇게 샌드매트 깔았습니다. 근데 샌드매트 깐 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다. 그림상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등분포 하중을 준다라는 얘기죠. 똑같이 줬습니다. 등분포 하중을 줬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안밀촉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해가지고 이게 안밀촉입니다. 안밀촉이. 근데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지금부터 이것은 등 변이에 대한 곡선을 그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자유 변형 조건에서의 그런 치마의 양상을 표시하는 그림을 그려낼 겁니다. 안밀초기는 이놈이나 이름이 똑같아요. 자, 이놈은 뭐라고요? 이놈은 강성 이놈은 등 변형률 조건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등 변형에 대한 조건은 도대체 뭐냐? 이건 뭐냐? 이것은 결국은 등 변형되기 위해서 우리가 얕은 기초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이 강성 기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성 기초. 그러니까 강성 기초니까 강성제야죠. 강성제야. 뭡니까? 우리가 아주 딱딱한 굉장히 두꺼운 철판을 이용해서 힘을 주면은 이 집안이 어떻게 되어서 생겨 먹었든 간에 똑같은 변이로서 치마가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자유 변형이라는 것은 뭐야? 얘는 뭐예요? 연성제야. 그러니까 마치 연성기초와 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주는데 같은 델타피라는 힘을 주는데 얘는 강성제야를 하는 것이고 얘는 연성제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실제의 집안에서 어떤 그런 모습이냐 이거죠. 이거 기초도 아니고 말이지. 이런 것은 뭐냐면 강성제야라는 것은 매우 두껍게 다진 어떤 성토라고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엄밀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변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어떤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멤브레인을 이용해 갖고 여기다가 대기압이나 또는 어떤 수압을 이용해서 하중을 거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렇지, 맞아, 그렇구나. 이거죠. 여기다 멤브레인을 까고 여기 대기압으로 지금 가했다는 겁니다. 얘는 뭐예요? 이러한 포화된 점토 집안에다가 여기다가 매우 두껍게 아주 강하게 빵빵하게 잘 다져진 그러한 흙을 올려서 지금 하중을 가한다는 얘기죠. 그건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안밀에 대한 중기. 안밀이 지금 중간 단계입니다. 안밀 중간 단계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땐 또 어떻게 이제 치마가 생겨 먹었냐는 거죠. 원래 여기 있던 이렇게 돼 있던 이런 놈들이란 거죠. 이제 요 놈은 똑같은 등변이니까 이렇게 치마가 이루어지겠죠.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하고서 이 위에 있는 것이 이렇게 작아지게 이렇게 점선이 하겠습니다. 점선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렇게 치마가 됐습니다라는 거죠. 치마가 되고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연집 배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연집 배수가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이쪽에 여기 이 배수제를 중심으로 이쪽 주변은 뭐가 됩니까? 이쪽 주변은 요 주변에 있는 것들은 여기는 아주 약하겠죠. 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것들은 아직 강합니다. 왜냐? 요건 안밀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안밀이
요 배수제를 중심으로 가까운 부분부터 먼저 안밀이 되고 먼 부분은 덜 안밀되니까 그러한 어떤 안밀의 변화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같이 이렇게 강성제하기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얘를 갖다가 압축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거죠. 압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뭡니까? 요걸 갖다 본다면은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나만. 요거를 우리가 두 개를 보니까 헷갈리네요. 자, 요거를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나만. 자, 이렇게 하나만 이게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만 있다. 자, 그림을 다시 수정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만 있다. 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이 치마가 되는 거 아니까 이렇게 등변이로 이렇게 치마됐을 때 그때 이만큼에 대한 등분포 하중은 이렇게 있는데 등분포 하중이 이제는 이 변이의 모습이 여기 가까운 곳은 이거는 압축이 심해지고 먼 부분들은 압축이 안 되는 상태니까 압축이 안 되는 부분들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겠죠. 원래 여기에 등분포 하중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랬던 놈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고 이것도 좀 두껍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필요 없고요. 이놈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여기는 좀 작겠죠. 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일로 갈수록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갈수록 이렇게 커지죠. 자, 원래 있던 델타 P라고 하는 놈은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웰에 가까운 부분들은 더 작은 델타 P에 비해서 웰 중심으로는 더 작은 그런 응력이 그리고 멀리 갈수록 원래 있던 델타 P에서 좀 큰 그러한 응력이 걸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바로 등변이 조건에서의 중간 단계에서의 모습이란 겁니다. 자, 그런 반면에 자, 밑에 있는 이놈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이놈도 마찬가지로 이놈도 원래 있던 이놈이 이제 이게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데 원래 있던 이놈이 이거였는데 요게 원래 있던 그러한 지표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 우리가 등분포 하중을 갖다가 멤브레인을 통해서 대기압으로 가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 부분부터 지금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지금 안밀이 되고 있으니까 요 부분은 치마가 되고 멀리 있는 부분은 치마가 안 되겠죠. 자, 그렇게 치마의 모습이 생기는 거죠. 이게 치마의 모습, 치마의 모습은 이렇게 생기지만 그러나 하중은 어떻습니까? 하중은 지금 멤브레인에 등분포 하중이니까 생겨먹은 대로 가니까 얘는 똑같이 이렇게 같이 똑같이 원래 있던 델타 P와 똑같이 이렇게 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것이 뭐다? 델타 P다는 얘기죠. 요건 치마의 호선이고, 자, 둘을 비교해 보니까 아주 간단한 차이가 보이네요. 하나 뭐냐면 얘는 치마가 여기서 원래 있던 요놈에 대한 지표가 이건데 요놈이 이렇게 같은 등변이의 조건으로 치마가 된 것이고 요놈은 여기 있던 지표면이 이렇게 우리가 얕은 기초에서 점토 집안에 있어서 연성 기초의 그런 치마의 양상과 비슷하게 나오면서 그때 이와 같은 하중은 똑같이 연성 기초의 연성 제하기 때문에 같은 등분포 하중을 보이더라.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의 모습이죠. 안밀 완료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안밀이 완료되면 자,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결국은 다 안밀됩니다. 결국은요. 그리고 초기와 똑같이 이렇게 델타 P가 걸려 있는 상태로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델타 P가 걸려 있는 상태로 된다. 델타 P는 똑같이 된다. 델타 P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 있던 요 하중은 이건 델타 P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델타 P 뭐 프라임 같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델타 P가 되고 델타 P가 되고. 그래서 이게 그림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것이 등변이 조건에서의 강성제합니다. 이것이 이 그림이고 그다음에 자유변형에서의 연성제가 이 그림이란 거예요. 그리고 안밀촉인 똑같다. 델타 P가 똑같이 오는데 중간에서 배수제와 가까운 부분들은 빨리 치마가 되니까 이것들은 아무래도 치마가 많이 되니까
그만큼 응력을 적게 받을 것이고 덜 치마된 놈은 그만큼 응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왜냐? 등치마가 되기 위해서. 그러나 연성지하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힘 받은 만큼 똑같이 이렇게 같은 이러한 그러한 안밀의 특성 따라서 멀리 있는 부분은 덜 치마하고 가까운 부분은 많이 치마하지만 얘는 어떻다고? 멤브레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등분 파종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완료가 되면은 결국은 똑같이 이렇게 같은 수평에 대한 그러한 치마량만큼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델타 P라는 놈도 똑같이 내려와서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런 안밀의 중간 과정에서의 이와 같은 변형의 특성이 어떤 것을 반영을 해야만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론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죠. 어디서? 이 중공 원주형 방사선 방향의 안밀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공 원주의 실린더의 모습을 갖다가 무엇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봐야 되냐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이 모습으로 봐야 되냐고 고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바론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형님,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거를 채택하는 게 난 솔직한 얘기로 실제 모습이잖아. 이게 실제 모습이에요. 어떻게 흙이라는 놈을 갖다가 흙이 매우 두껍게 다진 성토라고 해서 강성지하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토 집안이 강성기초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강성이라고 본다고 하고 보니까 이게 좀 풀기가 쉬워. 이게 요건 뭐다? 요건 해석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근데 이런 조건이야.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야? 해석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치마의 모습 자체가 보면요. 이거나 어떻습니까? 이렇게 1차원적인 치마 일으키잖아요. 얘가 이렇게.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울퉁불퉁한 치마 일으키니까 얘는 3차원적인 치마 일으키네. 아이고야, 이건 그래서 해석이 복잡한 이유가 이게 3차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좀 쉬운 이걸 좀 채택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더 실제와 부합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할까? 고민하니까 이게 해석이 너무 복잡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등 변형률 조건으로 했을 때 이와 같은 치마의 모습에 대한 변형적인 특성을 반영한 이러한 바론의 중공원주 방사선 방향의 안밀 이론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원인을 제공을 했느냐 하면은 그래 우리가 간격비 n이라는 놈이 있어. n은 이꼴로 dw분의 d2라고 이렇게 했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말이야 5를 넘어간다? 그래 그렇지. 보통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공하면서 최하값이 5야. 5 최하값이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론에 대한 그래프 보세요 라는 거죠. 이렇게 바론에 대한 그래프 보면요 여기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게 n 이꼴로 5야. 제일 큰 게 n이 이꼴 100이고 그러니까 n이 5라는 얘기는 그만큼 뭡니까? 안밀을 우리가 시키기 위해서 아주 최대한 촘촘하게 박은 가격이 5단 얘기예요. 근데 그런 5를 넘어간다는 거지 보통. 너무 이거보다 더 작다면은 말이지 이건 너무 그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5를 정도 하면 대부분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조건에서 내가 이 n이 5보다 큰 조건으로 이거를 하든 해보니까 결과가 큰 차이가 없네 라는 결과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바로 등 변형률 조건이에요. 등 변형률 율자 쓸까요? 그게 그건데 등 변형률 조건으로 한 강성지하와 그다음에 자유 변형률 조건으로 한 연성지하의 경우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내가 한번 무지무지하게 힘들지만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차이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를 보이냐? 이런 차이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가 TV죠. TH죠. 여기 1입니다. 여기 제로고. 요거 뭐야? 로그 스케일이죠. 로그 스케일의 TH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UH입니다. 여기가 뭡니까? 0이고 요게 1입니다. 100일 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하는 거죠. 하도 똑바로 해 하고 테르자기가 뭐라 하니까 바론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요게 뭐냐면요, 자유변형률, 여기 묻는 게 아니다. 요게 등변형률 조건에서 구해낸 각각의 n은 입구로 100부터 n은 입구로 5까지 해당되는 그러한 시간계수와 그리고 안밀도에 대한 관계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하도 뭐라니까 제가 해봤거든요. 이걸로 이러한 자유변형 조건 해봤더니요, 이것이 거의 초기 단계에서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 이거에 대해서 해봤더니 거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그래프는 뭐냐면 이거는 자유변형률 조건이에요. 자유변형률 조건에서 내가 해봤더니 이런 차이 보여요. 그러니까 소요시간 TH 값이 이것이 뭡니까? 안밀도하고 관계 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별로 등변형률이나 자유변형률이나 큰 차이가 없다. 왜? 여기서 일이 갈 때는 거의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같단 말이야. 근데 이 중간 단계에서 초기에서 갈수록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무시해도 된다 그지? 이거나 거의 어떻다? 같다라는 것이죠. 같다. 근데 이거 쓰지 왜? 했더니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앞으로 UH는 있고 뭐라 이렇게 공식을 줄 텐데 이걸로 준 공식 쓰니까 너무 복잡해갖고 애들이 쓰기가 싫어할 거란 말이야. 힘들어할 거란 말이지. 이거는 실용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이거를 줘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등변형률로 했던 이유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n이라고 하는 간격비가 5를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이것에 대한 이러한 등변형률이나 자유변형률이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얻어낸 UH를 구하는 공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변명이었고요. 두 번째로서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굳이 구해보니까 이와 같은 양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 둘 중에서 어느 걸 쓰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테르자기의 변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이러한 연직 방향에 대한 변형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등변형 조건으로 쓰는 것으로 선택한 이유를 왜 그랬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변형의 특성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변형의 특성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자, 중공형 원통 실린더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때의 그러한 모델링의 모습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연직 방향과 외주면에 대한 변형에 대한 특성을 또 고려하는 것을 생각해야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던 원주형 실린더에 대한 중공형 시료가 이렇게 됐던 놈이 일로도 물론 침하되지만 이쪽으로 침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또 뭡니까? 요건 이렇게 되겠죠. 같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모습이 지금 보이시죠? 이랬을 때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모습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변형의 특성도 봐야겠다. 그걸 또 우리가 한번 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제목이 뭘까요? 이것은 두 번째 뭘 봤냐? 내주면과 외주면의 변이 특성에 대해서 얘는 뭐라고 했냐 이거죠. 바로는 뭐라 했냐 이거죠. 바로는.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센티미터 깔려 있고 그 위에 어떤 등분포 하중이 가해진다. 이것은 1차원적인 반무한한 평면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연직 배수를 박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강성제하든 연성제하든 간에 결국은 마지막에 치마가 된 모습은 이렇게 치마가 돼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은 위에는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치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압축이 될 것이다. 근데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치마가 됐지. 여기에 대해서 이 측면 방향, 외주면이건 또는 내주면이건
내주면이건 외주면이건 간에 어떤 변이가 왔습니까? 없어요. 없지? 이건 뭐예요? 자, 바로는 얘기했습니다. 테르자기 형님 보세요. 이것은요 넓게 펼쳐진 경우입니다. 펼쳐진 경우에 대한 뭡니까? 내주면과 외주면에 대한 변이에요. 내외주면 변이. 맞다. 그래, 하나도 없네. 얘는 변이가 없네. 알겠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연집 배수를 박아가지고 한다 그죠? 자, 박았습니다. 이렇게 박았어요. 자, 등간격을 박았습니다. 그림은 그렇지만. 그랬을 때 여기에다 멤브레인을 깔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기압을 갖다 가했다. 이거죠. 자, 대기압 가했다. 뭘 가했든 간에 대기압 가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 쫙 반무한하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여기만 이렇게 가해진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한번. 여기만 이렇게.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있다. 자, 이와 같은 연직 배수제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한다면 얘가 어떻게 변이가 올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요놈은 분명히 이렇게 올 거다. 처음에 얘가 이렇게 여기서 흙이 처음에 이렇게 변이가 올 것 같다. 흙이 이렇게 바깥으로 밀린다 얘기죠. 밀린다. 근데 요것이 1번인데 요거 1번이야. 처음이야. 초기에 하중을 딱 가해가지고 좀 있으면 요게 치마가 이렇게 되면서란 거죠. 요게 치마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치마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더 하중을 가하면 안미되면서 이제 이렇게 치마가 생하죠. 자, 이 치마가 됩니다. 그럼 요게 두 번째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얘가 이번에는 이렇게 갔던 것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얘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자, 요거 2번이에요, 2번. 요거 2번. 이런 식으로. 이 바깥으로 밀렸다가 더 안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것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죠. 이렇게 기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와 같은 변이의 모습을 보인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부분제하죠. 부분제하. 부분제하. 뭡니까? 대기압 공법. 으로 했을 때 이런 모습을 했을 때 1에서 2로 변이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너 그러면 이게 이런 모습도 있지 않냐? 이런 모습도 있지 않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는데 이 모습에 대해서는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뭐라고 했냐니까 이 모습은요. 아직 지금도 현대적인 지금 내가 1948년도에 이 이론을 만들었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현재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변형 특성을 고려한 그러한 방사선 방향의 안밀 이론은 아직도 못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당시에 1948년도에 아직 전산기도 제대로 안 나온 시절에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힘들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힘들다.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어. 이거 아직까지 이러한 안밀 과정에 대한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이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모델링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평 방향의 안밀도를 다시 한번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못 발견했다라는 게 타임머신 타고 갔던 그 당시에 바론의 얘기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꾸로 이러한 것에 대해 물을 때 아직도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이론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죠. 그렇다면 그래 네가 그렇게 하더라도 네가 원래 이거 만들어낸 놈인데 이걸 더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또 다그치니까 뭐라 하냐면 이것도 말입니다 라는 것이죠. n값이 이것이 5가 넘어가면은요 이놈이나 별 차이 없어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조건이라면 내가 지금 n값이 예를 들어서 n값이 이것이 뭐 1이나 또는 2나 3이라고 한다면 요거 분명히 가정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지금 안밀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연직 배수 공법을 채택함에 있어서
n이 5라는 놈을 넘는 것이 보통인데 굳이 어떤 이걸 갖다가 실용적이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굳이 이 이론을 해가지고 복잡한 우리 후배들이 쓰기에 복잡한 그러한 암밀도를 제한할 수 있는 공식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 막 그렇다면은 그래 쓰자 라고 해서 이제 원통형 중공 원통형 방사선 방향의 암밀 이론에 대해서 어떠한 모델링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됐죠? 자, 그럼 경계 조건, 자, 우리가 얘기했던 그 4가지, 5가지에 대해서 다 이제 제가 이제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자, 보면 그러면 내가 테르다기 형님의 암밀에 대한 기본, 미분, 방정식을 동원을 해서 지금부터 수평 방향의 암밀도를 제가 만들게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내놓은 암밀 이론을 보니까 편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보통 3페이지, 4페이지 동안 하염없이 줄줄줄 풀어간 식이 있습니다. 그 식을 쫙 설명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필요 없겠죠. 그 결론은 뭐야? 그랬습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는 거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E는 이꼬로 내가 한 거 똑같네? 예, 맞습니다. CV의 라운드의 Z의 제곱에 라운드 제곱의 UE. 이건 내가 얘기한 기본 미분 방정식이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CH가 들어가고요. 여기다가요. 뭐가 들어가냐면요. 라운드 R의 제곱에다가 여기다가 라운드 제곱의 UE 플러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R분의 1에다가 R분의 1이에요. R분의 1. R분의 1에다가 여기다가 라운드 R의 제곱에 라운드의 제곱에 UE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그러면 여기서 뜻하는 CH는 뭐냐라고 했더니 이건 수평 방향의 암밀도고요. R은 뭐지? R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중공형 원통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R입니다. R입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냐? 이 R은요. 이건요. 이렇게 내가 보니까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중간에 또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수가 바뀌죠. 그러면 요것과 요것의 중간거리니까 요것도 R이죠. 그러니까 요까지가 반경입니다. 한마디로요. 반경 R을 말합니다. 그렇구나. 자, 그렇게 해서 이게 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형님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 후배들이 사용하기 좋게끔 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고 하니까 이 공식을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건 기본 미분 방정식이지 이걸 어떻게 씁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기술사 시험에서 남보다 차별화하기 위해서 마론이 얘기했던 중공 원주상 방사선 방향의 암밀 이론과 플러스 페르자기의 바로 연직 방향에 대한 기본 미분 방정식에 대한 합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쓰는 거죠. 그런데 요거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U 에버리지라고 하는 이놈은 있고로 1-UV에 1-UH가 여기서 나왔다 라는 겁니다. 이게 나온 거다. 그랬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자 UV라고 하는 놈이 이건 뭐야? UV는 있고로 1-M은 있고로 0부터 M은 있고로 무한대까지에 대한 여기 대해서 M분의 M제곱분이죠. M제곱분의 2 UI에다가 여기에다가 사인 필요 없고요. EXP에다가 마이너스 M제곱의 TV 이것이 형님이 얘기했던 UV가 되고요. 자 UH는 어떻게 되냐? UH는 이거로 1-EXP에다가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TH에다가 나누기 FN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합리적인 설계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려면은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좀 이해를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바론의 이론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것을 물었을 때 우리 선배님들이 명쾌하고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쓰기 위한 부분을 제가 알려주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지금 설계상에서 무엇 때문에 스미어와 웰 레지스턴스를 갖다가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바론이 1948년도에 얘기했던 이 이론을 가지고 197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바로 이 FN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FN. 이 FN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n이라고 하는 간격비만을 접목시킨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꼴로 정확하게 뭐라 되냐면 n제곱 마이너스 1의 n제곱에다가 자연노구에다가 n에다가 여기다가 뭐라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4배의 n제곱에다가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설 간격에 따라서 간격비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펑션이죠. 함수입니다. 그것만을 바론이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쭉 보니까 이대로 했을 때 이렇게 반영한 UAV가 어떻다고? 실제의 치마량과 치마 시간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한스보라는 형님이죠. 근데 그 한스보가 보기에 이것이 이게 간격비 외에도 무슨 다른 게 없을까라고 보니까 요거와 요것이 지금 요것이 이 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걸 본 바론이 셈이 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도 이거와 이거를 고려한 어떠한 좀 더 발전된 식을 연구해서 집어넣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후배들에게 봤을 때 이 공식만 해도 형님은 훌륭해. 나머지 이걸 갖다가 이거와 이거를 반영한 어떤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자 했는데 그거 해보니까 안 맞습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습디다. 그러니까 바론이 좋아. 나는 여기서 그러면 끝낼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맡아서 한번 연구를 해봐라 라고 이제 해서 이제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죠.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설계시에 한스보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반영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돌아가신 바론 형님이 얘기했던 이 FN에 대한 것이 문제였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이 강의가 좀 애낄 수 있게 잘 이렇게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